그래서 김영삼의 눈에 들었습니다. 통일민주당에서 김영삼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쓴 거예요. 상도동 측근들이 시샘할 정도로 자주 독대를 했고, 50 청문회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청문회 하고 났더니 더 이뻐해갖고 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의 추천으로 입문을 했고, 김영삼에 의해서 그 사랑을 듬뿍 받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에 나가서 예,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이제 딱 의사당 앞에서 다들 아마 당선되면은 저와 비슷한 자세로 사진을 찍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거기 나가서 했는데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마디가 사람 사는 세상 얘기를 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얘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늘 꿈이 그거잖아요. 부자 아버지 만나지 않아도 인류 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격려 전화가 수백 통이 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거죠. 산업재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때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게 15살 그 문송면이라는 소년 노동자가 회사에 취업한 지 2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또 산업재해, 1년에 통계상 2,000명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었죠. 지금 식으로 통계를 내면 10,000명도 넘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면 다 된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파일을 크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바로 니네들 네 자식이면 그렇게 시키겠냐.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정말 울부짖듯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한편에서는 되게 과격한 인상을 줬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인상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다닌 그 정치 유머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아무개위원회 탄핵일기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잘 안 찾아집니다. 서프라이즈에 실렸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 연설을 노무현을 자른 이 옛날 동교동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명을 쓴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저 연설을 들었을 때 자기는 무슨 국회의사당에서 대남방송 틀고 있나. 이제 자기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연설하거나 뭐 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김대중이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는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땐 당이 달랐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소속이고 이제 거기 대입돼서 평화민주당으로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서 저게 진심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저게 진심인가 의심을 했었는데 평민당 의원들이 저 야당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야 한다. 저게 FM이다. 아주 초선 의원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그러니까 저도 이름만 조금 알았지, 그냥 부산에 저런 변호사가 있나 보다, 한 정도만 알았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울퉁불퉁하게 생기셨잖아요. 이제 그냥 그랬었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한테 진짜로 반하게 된 게 이 청문회. 1년에 88년 하반기에 실시됐었던 몇 달 동안에.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회 중에서 13대 국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88년도가 정말 백화제방의 시기였고,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서 저 청문회 TV 앞에 저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천하의 장세동이도 꼼짝 못하게 휘어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말을 잘하나. 청문회에서 스타가 3명이 떴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노무현이 단연 발굴이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그리고 이인재도 그때 잘했어요. 근데 역시 제일 재밌게 그 논리적으로 했었던 건 노무현 의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다시 봤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참 똑똑하다.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초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무슨 대통령감 얘기를 벌써 생각하나. 근데 그런 인상을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청문회를 보면서 노무현한테 반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장세동을 상대로 그 일해재단,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호통을 친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뭔가를 끌어내는 답변.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말을 받으면 그 말을 이어서 하나씩 그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끝내 격파하는 거는 단연 발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었던 게 정주영 회장하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이 국회의원들이 다들 이제 최고의 거물이었죠. 그 당시 청문회에. 그리고 역시, 돈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게, 정주영이 이제 차에 선대니까 국회의원 중에 얼른 쫓아가서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다들 허리를 90도로 해서 증인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주영이 뭐냐면은, 그 정주영한테서 끌어내야 할 거는 강제성 여부였겠죠, 돈을. 근데 재밌는 게 정주영이 거의 앞부분에서 내가 줘서 줬겠냐? 달라니까, 억지로 달라니까 줬자고 강제성을 인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은 질문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밝혀내면, 그것만 밝혀내면 수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이제 쫙 준비했다가 이제 하나도 못 써먹고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는 좀 심했지, 보다는 나았지만, 그렇게 이제 대충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아주 조리 있게 잘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강제무금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라는 대목에 그러니까 착안을 한 거죠. 차이가 뭐냐면 강제무금이면 정주영은 피해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깡패 같은 놈이 돈 내라고 하니까 지금 뭐 내가 안 내고 있겠어? 하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정경유착 아니냐. 당신이 그냥 줬어? 당신도 대가를 받았지. 전두환이가 길거리에서 애들 삥 뜯듯이 그 돈만 뺏어간 거야? 당신한테 반대급부 줬잖아. 그걸 해서 정경유착을, 실상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둬서, 정주영이, 이제, 바른 말 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주영한테서 이제 그런 걸 받아내갖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스타가 됐죠. 대통령도 양심이 있으면 남의 돈을 먹고 부탁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부탁했잖아. 바로 이제 그걸 해서 정경유착이라는, 이것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독재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영속하는 것 아니냐. 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정주영이 가장 힘든 상대였다. 이제, 그래서 이걸 계기로 여기 정치 스타든 노무현 민주의원. 초선 의원한테 이만큼 이제 지면을 하려 해서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만큼 했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인 거고. 그리고 방송에서 사람들이 청문회 이렇게 해서 틀어놓고 딴짓 하다가 노무현 차례가 되면은 다 나와서 열심히
지켜보고, 야, 잘한다, 잘한다, 속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노무현이 갑자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2번 사퇴서를 냈네요. 의원직 사퇴서는 철회했는데, 인생 사퇴서는 철회할 데가 없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직을 사임합니다 하고 밑에다가 쭉 붙였는데, 국회 활동의 한계. 국회의원 못해 먹겠다 이거죠. 대통령에서도 못해 먹겠던데 89년 3월 22일이니까 88년이 청문회 시절이었어요. 청문회도 최고의 스타일까지 올랐는데 청문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한계를, 청문회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한 노무현이 청문회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차라리 길바닥에 나가서 대중투쟁하겠다, 싸우겠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국회의원이 뭐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현장 쫓아다니는 게 낫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아까 그 얘기, 니네들 자식들이 너 죽이란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하고서 격려도 받고 했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제일 안타까워했었던 현실이 바로 아마 이런 수은 공장, 온도계를 수은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문성명이라는 어린 소년이 아마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식인 건호하고 비슷한 또래. 건호보다 아마 약간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애는 아직 응석바지인데 여기 그 집안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나와서 험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2달 만에 목숨을 잃었더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는가. 그걸 국회에서 호소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아마 전태일이 느꼈었던 좌절감 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태일도 많은 일을 했죠. 22살짜리 노동자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좌절감이었는데, 진짜 노무현은 청년 노무현이에요. 철들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이제 국회의원답게 굴어야지.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때 원진레이어 문제. 여기서도 뭐 수십 명이 죽어나갔죠. 지금 녹색병원이 된 그곳.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청문회 하다가 이제 민정당이 오고 이제 청문회 더 안 해버리니까 야당 단독 청문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사퇴서를 썼다는 거예요. 국회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국회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퇴서를 냈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또 이제 와글와글 시끌벅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냈는데, 노무현 개인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본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기도 하는데 또 보니까 다 노무현 봤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니까 또 어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사표를 낸 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절망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뭐 사고라면 사고, 정치인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인간 노무현으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 간에는 그래도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간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 저도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조금 달리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인간 노무현으로서는 큰 고뇌와 절망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노무현한테 기대를 했었던, 야, 드디어 우리 국회도 저런 국회의원 하나 갖게 됐구나. 너무 속 시원하다.
진짜 요즘 말로 사이다도 왕사이다죠. 왕사이다. 그런데, 저렇게 맹활약을 한 사람이 국회의 벽 때문에 그만두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동구 주민 통곡한다. 노무현은 돌아오라. 목숨 건 투쟁 끝에 얻어진 재리인데 왜 홀로 결정하나? 동구 주민도 국민도 좀 살자. 노무현 의원직 사퇴 철폐 때까지 단식 농성한다.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농성을 하고 당 지도부도 내려와서 하고 여기 아마 김광일 변호사인 것 같죠? 뭐 이런 그 지역 언론도 와서 하고 선배들도 와서 하고 하니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퇴서를 철회하는 그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노무현의 13대 국회에서 또 이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게 이른바 명패 사건이죠. 명패 사건인데, 전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공수부대의 발포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자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집어던지기 직전 제지를 박치며 일어나고 있다. 여기 이제 저도 약간 오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천천히 보니까 이때 이제 일어나서 항의를 했고 명패를 집어던진 거 그 후예요. 그 후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그걸 같이 기억을 해서 전두환한테 명패를 집어던진 걸로. 전두환이 그러니까 상황은 전두환이 나가고 난 다음이지만 전두환이 있었던 곳을 향해서 명패를 집어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약간 달랐네요. 그 전두환을 그렇게 순순히 보내도록 지시를 내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집어던졌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때 전두환이가 나갈 때 본 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야 증인 어디가? 하고 그다음에 민정당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전두환이 아직도 니네들 상전이냐? 해갖고 이제 뭐 그렇게 떠드니까 다음날 신문에는 품이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한테 났는데 맞죠? 그리고 요 전두환에게 명패에 집어던진 노무현 요거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요 사진도 요때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패를 집어던진 거는 이 전두환한테 집어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던진 것이고. 이제 그랬더니 뭐 자질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기 자위권 발동 얘기했더니 또 이제 전두환을 옹호하는 그 민정당 의원들한테 너희들이 상전이냐 하고 전두환을 향해 집어던졌다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였고 이거는 바로 그 골리앗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이가병 위원장이죠. 현대중공업 위원장을 거쳐서 민주노총 2기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저분이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우리 학교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 2007년 동안에 한 2, 3년 정도 울산 다시 내려갈 때까지는 정말 그 일주일에 두세 번 술 먹는 술친구였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 인연으로 우리 이가병 위원장 그 회고록이죠. 길은 복잡하지 않다. 거기 제가 서문을 썼고 그 제목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쓴 서문의 마지막 구절로 길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골리앗까지 올라와 갖고 그 만나서 이제 같이 담배 피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깨놓고 그 뒤에 있는 분이 김광일 의원. 그러니까 노무현을 이끌어준 선배 변호사지만 같이 13대 국회의원이 됐고 그런데 길이 갈라졌어요. 저 양반은 김영삼 따라가서 김영삼 때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야당에 남은 거죠. 군사독재하고 어떻게 야합하느냐. 노점상 권익 옹호하는 발언.